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사님. 예, 반갑습니다. 연말에 귀국하셨죠? 네네.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계엄 발표 나는 거 보고 바로 귀국을 했는데 이제 오늘이 딱 2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요? 예. 계엄 발표 보고 바로 이틀 만에 이제 그 귀국을 하셨던 거네요. 계엄 발표 나는 거 보고 그냥 무조건 빨리 귀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절박감 같은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귀국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 생활을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신 겁니까? 네, 원래는 조금 더 돌아보고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계엄 때문에 조금 일찍 조기 귀국한 셈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2달이 흘렀잖아요. 네, 그동안에 참 여론이 여러 번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고 많이 출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탄핵 집회도 주말이면 이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도 계속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2달 동안 보면은 이제 한 3가지 키워드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히 초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촛불이 응원봉으로 바뀐 새로운 집회 문화를 보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렇죠. 그런 좀 자신감, 희망과 기대 이런 게 있었는데 두 번째는 단죄인 것 같아요. 단죄. 네. 이번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건 한강 작가도 그 얘기를 했지만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의 경험 12.12 쿠데타를 우리가 단죄했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그 머뭇거리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 계엄과 내란을 단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래를 구하지 못하는 현재를 만드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갈등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초유의 상황에서도 지금 거리에 특히 주말 거리에 나가보면 뭐 좌우로 갈려갖고 너무 갈등이 심각한데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심각한 갈등 사회가 됐을까. 이게 한두 문제 바꾼다고 이 문제가 바뀌어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가 대개조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꼬리를 좀 물고 질문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 단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재판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사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들으셨죠? 저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 사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지금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단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단죄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와서 벌써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지금 대개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개헌 얘기를 꺼내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개헌은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보면 국민들의 요구도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국가의 개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꽤 높은 상황이면 개헌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인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렇죠. 지금은 단죄해야 되는 내란 세력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워낙 중요한 과제니까 그렇지만 개헌의 과제가 많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일단 핵심 내용을 뭘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이나 내란은 없도록 만드는 개헌 정도는 자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우리가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일종의 계엄 방지 개헌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비상계엄령 선포권을 주는 것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시나 준전시면 충분한데 이 평시에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든 건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비상대권 또는 비상대응 권한 이런 것들을
뭐 테러가 생기면은 그에 국한해서 준다든지 그런 권한을 얼마든지 매뉴얼처럼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강범위한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강범위한 권한을 주는 이런 계엄은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좀 그에 기대해야 준하는 됩니다. 국가 예.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임의적 해석 그렇죠. 여지를 남겨두는. 그렇죠. 개인의 판단의 그렇죠. 영역으로 남겨놓는 건 이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얼마나 국가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음. 힘들어졌고 경제가 특히 너무나 힘들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죠. 근데 지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지만 개헌이 지금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시기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2단계 개헌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개헌은 여야가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 이거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개선할 때 동시 그렇죠. 국민투표.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개헌에 담아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뭐 권력주의 예, 문제라든지 예. 국민 기본권, 특히 지방분권, 국가 운영 발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자. 지금부터 또 논의해 나가서 그건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다만 그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되려면 이번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조기 대선 국민이 열린다면 그때 출마하는 후보들은 모두가 공약하고 그리고 각 정당들도 국민들에게 약속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알겠는데 어제 예를 들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그러니까 자기는 지지한다면서도 대통령한테 의회 해상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지사님이 네. 말씀하신 거는 정반대의 어떤 주장 아닙니까?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요? 윤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이 있었으면 계엄이 이렇게 끝났겠습니까? 네. 국회가 있었으니까 계엄을 해제할 수도 있었고요. 또 전혀 다른 얘기는 다른 건 국회는 군 통수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국회에 무슨 뭐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까? 네. 국회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대상도 안 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전쯤 1월 네. 23일에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도 발언을 일리가 했거든요. 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을 극복하는 것의 완성이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내란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단죄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냥 단죄만 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개조가 필요한데 네. 그걸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는 예.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런 좀 단계적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열어 나가시는 게 이 대표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대표도 나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는 개헌은 통치행위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법적 단죄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개헌 방지 개헌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과 함께 이 계엄을 극복하고 내란을 극복할 수 있는 탄핵연대, 일종의 민주주의 연대를 강범위하게 잘 구성해서 관리해 왔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계엄 방지 개헌 이런 똑같은 지금과 같은 개헌이 또다시 생기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변함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요 뭐 워낙 내란 선동 세력이 뭐 이 득세하면서 그 안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분들이 꽤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오히려 훨씬
그 공감대가 넓은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자라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네. 그 지사님이 1월 29일에 페북에 그 글을 쓰신 바가 있습니다. 네. 요 이제 대목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런 어떤 그 이제 그 주장을 그러니까 내놓으셨지만 한쪽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군데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네.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함께 못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는 건 제가 글을 쓴 취지와는 잘 안 맞는데요. 이제 제가 들어온 지 2달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총선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고 들어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일 크게 느낀 건 아, 민주당이 똘똘 뭉쳐 있구나. 아,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탄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그걸 예. 견뎌낸 건데 예, 예.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그걸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계엄만 하더라도 미리 계엄에 대해서 예고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계엄 선포 이후에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저는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부분은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게 이제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이제 페북에서 다른 대목에서 말씀하신 일극 체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극 체제가 똘똘 뭉쳤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기에는 그분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거든요. 총선을 예를 들면 만일에 똘똘 뭉친 민주당만으로 총선을 치렀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그렇게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그때 뭐 지민비조라고 하는 게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은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뭐 조도 만들고 하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조차 다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대선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돌려볼게요.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정치인들보다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훨씬 중요한 제가 거죠. 바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바로 그 대목인데 네. 그들을 끌어안아야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래야 외연이 확장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져 나갔던 분들은 총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낙선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분들을 끌어안음으로써 뭔가 얻는 득과 네. 또 실을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인이 뭐 어떤 경우에서든 탈당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글을 올렸을 때도 그런 탈당한 정치인들이 제 염두에 둔 글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꼭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오랜 민주당원들도 탈당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혹시 그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탈당한 분들보다는 공천 탈락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더 염두에 두고 혹시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보다는 당원들이 훨씬 중요하죠. 당원들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 네. 그 역사와 전통의 핵심은 민주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해 왔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민주당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추 정당 아닙니까? 예. 그 당이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이유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는데 네. 그분들은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느냐. 그렇게 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당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민주당이 이제 품을 넓혀야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께도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 사과라고 하는 건 뭐 실천의 한 예로 든 거고요. 꼭 사과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분들도 이제는 민주당이 함께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 주체로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자. 사실은 이 그 글이 나간 다음에 몇 분들 중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만 해 나가면 자기는 얼마든지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고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다시 찍을 수 있겠다. 네. 이게 자기는 비록 지금 나가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끌어안아 나가면 지금 내란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하면 이건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지사님이 페북에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대목이 있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났던 당원들이 혹시 이런 요인도 많이 저는 작동을 꽤 했다고 있었다고 보시면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부분은 네. 뭐 유시민 선배는 그것도 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떠나가는 당원들이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네.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엊그제 네.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족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이 보인다. 이런 지적은 일단 이 지적에는 동의하세요? 그게 아마 대선 평가 예, 맞습니다. 갖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 대선은 제가 직접 뭐 치를 수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걸 평가를 하자면 네. 모두가 조금씩 잘못했다라는 평가 제일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책임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경남도지사로 있다가 대선 전에 경남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저는 그로 인해서 그 경남도민들이 실망한 분들이 대선 과정에서 또 뭐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도 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건 조금씩의 책임이 다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그리고 지금은 그런 대선 평가보다는 다가올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큰 민주당, 품위 넓은 민주당을 통해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네.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네. 민주당 안팎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왜 이재명 후보가 졌느냐. 네.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 이래서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든지 뭐 결정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일조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한쪽에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페북에 올린 것과 같은 또 이런 이재명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상존하는 한 네. 지금 지사님은 통합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갈등 요인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저는 가장 바람직한 해답을 내주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던 그래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말기에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 정부 말기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사몽 비리부터 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 네.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차별화부터 공격을 엄청나게 했는데 노 대통령님은 당시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공은 공대로, 네. 관은 과대로, 네. 공은 개성하고 관은 극복하자. 그래서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잘한 것은 어딜 가서도 얘기를 하고 다만 아쉽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솔직하게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걸 시인하고 네. 잘 극복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면서 극복을 해야지 이걸 지금에 와서 시시콜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현안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네.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반도체 특별법 거기서 네. 52시간제 예외를 어떤 그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입장이 바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우클릭 논란 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토론회 뭐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저는 그런 시도는 대단히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그 주 52시간을 풀자라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 52시간 문제가 끊임없이 노사 간의 논란이 되어 오는데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보니까 외국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의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야죠. 그 사실은. 과정을 예. 이끌어 나가는 게 정치권이고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다만 지금 뭐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가 뭐냐, 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게 일종의 시대 정신이기도 한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측이 그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의 사법적인 대응은 저도 재판을 꽤 받아봤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뭐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질문으로 이걸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신삼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서 신삼김의 세 명을 이재명 대표 이른바 대항마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지사님 혹시 그 경선에 참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런 건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네, 시기다. 네, 네. 다만 네. 단죄만 하고 있으면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단죄해 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대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글을 올렸던 취지이기도 하고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뭐 신상김 이런 그 얘기도 이기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뭐가 필요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죄를 하면서도 미래는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어떤 그 내란 방지 개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성공을 하면 예. 개헌이 37년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때 만일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을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러면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2차 개헌도 네. 그 탄력을 받을 가능할 수 있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